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의 31번째 주인 캘리포니아는 IT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 그리고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 헐리우드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를 국가로 간주한다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순위로 4위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몇 년 새에 굵직한 기업들이 줄지어 떠나면서 부촌인 캘리포니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창업 이후 77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지켜왔던 인앤아웃 버거까지 테네시로 떠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주정부의 규제 그리고 각종 세금 폭탄이 기업들이 등을 돌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캘리포니아가 위기에 빠진 이유,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만은 그 어떤 것보다 초조하게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친미 외교 노선을 펼치고 있는 집권 민진당에 대한 민심이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만 경제와 정치에 미칠 영향,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유럽연합과는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인공지능 서밋 행사에서 연설에서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가운데 3차 미중 무역회담을 위해서 허리펑 중국 국무부총리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스웨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세 번째 고위급 평화협상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만 양측 입장차만 제거하는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양국 대표단의 회담은 40분 만에 끝났는데요. 추가로 1,200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 외에는 군사 정치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압박을 가한 이후 재개됐습니다만 양국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수주안에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유엔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카셈 카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국제 원자력 기구 대표단의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란을 방문할 것이고 핵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대표단의 이란 방문에 대해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AI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상무부와 국무부가 산업계와 협력해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을 포함한 안전하고 완전한 AI 수출 패키지를 전 세계 우방국과 동맹국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나흘째인 지난 1월 23일 서명한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에서 180일 이내에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건데요.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과 AI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 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CJ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모든 생명과 지구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론적인 문제라면서 기후변화 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구이자 세계법원을 불리는 ICJ가 기후위기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현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면 낮추고 닫으면 올리고. 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너무나 잘 아는 동화인데요. 네. 거기서 열려라 참깨 그런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을 향해서 열려라 시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열어주면 관세를 낮춰주고 닫으면 그렇죠.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네. 위협을 가하는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은 마무리 단계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도 지금 협상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은 더 낮은 관세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열면 관세가 내려가고 시장을 닫으면 관세가 올라간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매우 중요하지만 시장 개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건 바로 미국 기업들이 잘 되는 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두고 서명 보너스,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5,500억 달러 돈으로 오. 757조 원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일본이 미국 시장에 이만큼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개방을 대가로 관세를 25%까지 낮춰준 것이라 밝혔는데요. 네. 사실 이 사이닝 보너스, 서명 보너스는 어떤 회사에서 자기가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근로자와 계약을 할 때 예. 연봉은 얼마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닝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추가로.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일본이 시장을 개방해 준 대가로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줬고 거기에다가 일본 입장에서 미국이 관세 낮춰준 해서 감사의 의미로 사이닝 보너스가 줬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전 인수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너스까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데 어쨌든 뭐 자신이 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15% 관세 네. 부과하기로 했고 또 유럽연합과 협상 과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5%. 맞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연합이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 언론, 영국 언론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월스트저널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미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15% 관세를 적용하는 방을 포함해서 개괄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무역 합의를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에 부과하겠다 말한 관세 30% 피하기 위해서 15%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양측 모두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항공기, 증류주 그리고 의료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관세율이 15%가 정해지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15%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타결로 인해서 유럽연합 받는 압박이 점점 강해지면서 유럽연합도 어쩔 수 없이 15%로 맞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4월 달에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기존 4.8% 관세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했기 때문에 14.8%, 15%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과 매겨진 그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27.5% 관세를 미국이 유럽연합에 부과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아마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유럽산 자동차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항공기 등 관세 일부 양보도 물론 하겠지만 현재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게 맞아요. 예, 이게 결렬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당국자들도 합의에 낙관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도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건 추측이다라고 말하면서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인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협상 기한이 다음 달 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유럽연합도 혹시라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관세 30%를 보복 관세로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보복 패키지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라도 만약에 노 딜로 끝나고 나면 그때 3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는 15%에서 미국과 유럽이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네. 이것이 어쩌면 가이드라인이 돼서 이후에 협상하는 상대국들에게는 국가들의 이걸 적용이 좀, 또 되겠죠.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다시 등장한 태풍의 눈. 네, 미국 정가에 태풍의 눈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파일이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일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전을 보던 내용이고요. 백악관은 가짜뉴스다라고 부인하긴 합니다만 이 보도를 계기로 해서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전을 보도에 따르면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이 참모들과 지난 5월 달에 백악관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앱스타인 파일에 있었다. 뭐 다른 유명 인사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 회의 내용의 골자라고 합니다. 네. 본디 장관은 이 회의에서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포함한 수백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앱스타인과 어울린 사람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었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들어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디 장관은 그러면서 앱스타인 파일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파일을 새롭게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요. 그 회의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법무부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방수사국 FA 국장도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한 사실을 그때 사적으로 법무부 측에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수사당국이 확보한 앱스타인의 성범죄 관련 증거 자료 그리고 참고 자료가 이 앱스타인 파일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어떤 맥락에서 거론된지 그건 확인되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불법적인 것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절대로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요. 네. 사실 이제 법무부 측에서는 지난 7일 날 앱스타인 그 파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개할 문서도 없고 새롭게 수사할 사항이 없다라고 7일 밝히면서 이전에 본디 장관이 뭔가 추가로 말할 것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을 180도 뒤집으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앱스타인 관련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이걸 덮으려고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얼마 전에 2003년에 앱스타인 생일 50날, 그러니까 50번째 생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외설적인 그림에다가 자신의 사인을 써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도했고요. 이번에 네. 추가 보도가 나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월스트리트저널 상대로 해서 지금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부터 사교 행사 등에서 앱스타인과 어울리다가 2000년대 중반에 둘이 헤어졌다라고 교류가 끊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이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 결혼식에 하객으로 등장한 앱스타인 사진을 공개했네요. 네, 시기가 사실 맞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네. 어울렸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으니까요. 1993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결혼입니다. 두 번째 부인인 말라 메이폴스의 결혼식 당일날 하객으로 앱스타인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사진을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공개된 사항이고요. 이게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장에 앱스타인이 등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네. 다른 하객 사이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뉴욕에서 빅토리아 시크릿
이 속옷 예. 거기 행사 패션쇼 런웨이를 앞두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이 활짝 웃으면서 등장하는 사진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앱스타인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내년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앱스타인 논란이 계속 주목을 받게 된다면은 지지율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치권이 내년 중간 선거 때문에 네. 더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역풍 만난 젤렌스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부패 기관 단속을 강화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항의 시를 이틀째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2일 날 검찰총장이 독립기관인 국가 반부패국 NABU와 그리고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 특별검사실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감독권을 검찰총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네. 수사 안보 당국은 그에 앞서서 이 국가 반부패국에 대해서 70차례 수색을 통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요. 직원 한 명이 러시아 간첩 혐의로 그래서 체포가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는 정부 고위급 부패 혐의에 대해서 반부패 기관의 적극적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많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은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권의 부정부패에 반발해서 일어난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에 시민단체와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면서 반부패 기관을 만들어진 건데 이걸 탄압하니까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반발할 수 있겠다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건가요? 뭐 정부 측 주장은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나 오래되면서 국가기관의 안보를 강하게 취한 조치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주재 주요 7개국 대사들도 이번 감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고요. 유럽연합 측도 반부패 기관 감독 법안의 의회 통과는 좀 걱정스럽다라고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해서 강한 우려를 이미 표명했다고 하고요. 유럽연합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법치주의 유지 그리고 반부패 노력을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거센 압박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수습에 나서는데요. 네. 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여러 기구들 수장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었고 뭐 청취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뭐 수습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여론이 금세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반부패 기관 단속으로 이번 사태가 확산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전쟁을 틈타서 정권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마이단 혁명 이후에 국민들이 10년 넘게 이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근절하지 않고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도 네, 갈등이 분열이 있는 거죠.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키워드 습관을 이긴 본능? 네. 네. 왜 엄마들이 어릴 때 아기들에게 손 씻으라고. 맞아요. 저 지금도 하루에 10번도 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손을 씻는 것이 본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행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겪으면서 손 씻기가 일상화, 네. 습관화 됐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아. 영국 연구진이 병원 화장실에서 사용자들이 화장실 사용하고 나서 네. 전체 44%가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습관보다 본능이 예, 강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도 또 이 얘기를 하다가 올라왔거든요. 아, 진짜요? 좀 공교롭네요. 네. 네. 그래서 영국 서리대학교 연구진이 병원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 배관 근처에 센서를 설치해서 예.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리고 네. 세면대에 와서 수도꼭지 틀고 손을 씻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변기 내린 물 횟수랑 손 씻는 횟수 안 맞는 거죠. 안 맞아. 안 맞아. 네. 안 맞습니다. 그래서 44%가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건데 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연구진이 덴마크에 있는 병원에 협력해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19주 동안 공중 화장실에서 사람들의 손 씻기 행동을 결과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변기 내린 횟수와 손 씻은 횟수가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서리대학교 연구진 얘기는 이 병원은 특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럼요. 의사, 환자,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환자들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내성 수퍼 박테리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을 전파하기 쉬워지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제발 신경 써서 서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는 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면서 좀 더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물로만 쓱 씻고 맞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건 네. 안 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손세정제가 다 있으니까 네, 비누로 네. 30초 이상 깨끗하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2번 부르시면 됩니다. 네, 30초 이상 축하합니다. 꼭 네, 깨끗하게 반드시. 씻는 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 키워드 빛의 속도로 사라진 광고. 네. 메타 플랫폼이 이스라엘군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살 돈을 기부해달라는 그 유료 광고를 실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메타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관련 광고를 빛의 속도로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이런 광고들이 불법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메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광고 가이드라인도 위반한 것이 지적했습니다. 네. 기업을 감시하는 글로벌 소비자 단체인 에코가 이스라엘군의 무기 구입비를 모금하는 광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온 사례가 많이 있다고 밝혔고요. 네. 메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광고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고를 보면 우리 드론 대부분이 망가졌어요. 대체품이 없습니다라면서 마치 이스라엘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기부금에 나선 것처럼 주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광고 단체가 이걸 이제 그렇죠. 기업들이 이걸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적발된 117건 중에서 97건의 이제 기부금이 이제 들어간 것을 보이는데 사실 이런 무기 구매하라고 광고를 올리는 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메타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네.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이런 무기 모금 광고가 98건 적발이 되는데 또다시 적발이 됐다고 하니까 네. 메타가 정말 이렇게 대규모 플랫폼 운영하면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와 넬리 포타도가 함께 부른 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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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립니다. Tell me when will you be min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we can share a love divine. Please don't make me wait again. When will you say yes to me? When will you say yes to m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you mean happiness to me. you mean happiness to me. Oh my love, please tell me when. Every moment's a day. Every moment's a day. Every day seems a lifetime. Every day seems like a lifetime. Let me show you the way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I can't wait a moment more.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Tell me quando, quando, quando Just say it's me that you adore.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S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현지 시각 25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2+2 고위급 관세 협의가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측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2+2 고위급 관세 협의가 불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출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측과의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5%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로 가봅니다. 대만사범대학교 홍유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이 올해 4월에 발표를 했죠. 대만의 이 초기 관세율이 32%로 좀 높은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만 경제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이 올해 4월 초에 대만 관세율을 32%로 발표한 이후 대만 환율과 주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원래 32에서 33 수준이었던 대만 달러 환율이 5월 2일에 30.65로 급락했고요. 그리고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28, 29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대만 정부가 환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주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주가는 초기에 급락했지만 현재는 원래 수준까지 회복했는데요. 네. 대만 주가 지표인 지하첸 지수가 원래 올해 초 22,000, 23,000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관세 32% 발표 이후에 4월 9일에는 17,391까지 떨어졌지만 네. 그 후 서서히 회복하면서 4월 28일에는 2만 선을 회복하였고요. 네. 7월 21일에는 원래 수준인 23,340까지 회복했습니다. 주가가 안정된 상황을 보면 네. 대만 기업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만 달러 강세가 이처럼 지속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대만의 수출과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율이 이렇게 상향하게 되면 너무 높으면 영향을 받게 되는 대만의 주요 산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략적으로는 대만 대미 수출의 52%를 차지하던 정보통신 제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 13.4%를 차지하는 전자부품, 1.8%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이 주로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산업을 더 자세히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14대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어댑터, 서버, 통신 네트워크, 강철 알루미늄, 수도 관계시설 부품, 자동차 부품, 자전거, 기계, 석유화학, 건축자재, 전선, 의료약품, 일반 화학입니다. 네. 이와 같은 산업은 한국 및 일본과도 상당히 겹치는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미국이 발표할 한국 및 일본 관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일본 관세가 15%로 비교적 낮게 결정되면서 네. 대만 정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만 정부에서 어떤 대응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 대만 라이친더 총통은 4월 6일에 다음과 같이 5대 방안을 발표했고요. 우선 부총리급인 정의진 행정원 부원장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려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협상 방향은 대미 투자를 더 강화하여 협력관계에 파생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미 존재하는 비관세 무역 문제를 해결하며 미국이 우려해온 첨단 산업 수출 통제, 저가 덤핑, 상품 불법 운영, 원산지 세탁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농산품, 공산품, 석유 등 필요 물품을 대규모로 구매할 방침입니다. 특히 다양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대만의 강점인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결국 대만 총통부가 이처럼 마련한 방안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여 대만의 입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같은 전략은 현재 대만의 집권당의 구조적 문제로 제한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한계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집권당인 민진당은 궁극적으로 대만 독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노선이 반중, 친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이 대만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일관된 친미 외교를 해야 하는 대만 정부는 다양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대미 협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친중 성격을 띠는 야당인 국민당 지지층은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만에서 뭐 기대하고 있거나 목표로 설정한 관세율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네, 대만에서도 전문가에 따라 협상 기대수준이 다릅니다. 네. 25% 이하면 성공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15에서 20%나 심지어 5에서 10%를 기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같은 관세율이라도 해석은 집권당과 야당 지지층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같은 25%라도 집권당인 민진당 지지층은 이를 성공적이라 해석하는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당 지지층은 이를 민진당의 친미외교 실패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만에서는 첨단 제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발표될 대만 관세가 한국보다 낮거나 같다면 민진당의 친미 외교가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국보다 높게 발표된다면 분명 야당과 그 지지층에서는 집권당의 외교 노선과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기회로 삼을 것이고 이에 따라 민심도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만이 지금 좀 관세 발표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대만 민중들 사이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추측의 설득력은 그리 높지 않지만 네. 현재 관세 문제가 집권당 지지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7월 26일에 26명의 야당 출신 현직 정치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이 국민투표는 현 집권당에 의해 추진된 것인데요.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 관세 결과가 집권당이 원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추측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관세 문제가 향후 대만 국내 정치에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만사범대 홍유선 교수였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죠. 인앤아웃이 최근에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창립 이후 77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테네시로 본사를 옮기겠다는 건데요. 자, 이처럼 최근에 몇 년 사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살고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이 캘리포니아인데 기업들은 왜 떠나는 건지 오늘 글로벌 경제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미국 서부 지역 네. 가시면 인앤아웃 햄버거 꼭 네. 드시고 오셔야 된다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렇다고 저도 아직 하더라고요. 먹어보진 못했는데. 예, 얼마나 맛이 있길래. 근데 그렇죠. 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걸까요?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뭐 저도 안 먹어봐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서 사실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네, 네. 거기서 유명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시상식이 끝난 후에 트로피를 손에 들고 인앤아웃에서 햄버거랑 감자튀김을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뭐 스타들도 많이 있던데. 그렇군요. 그래서 재료도 신선하고 뭐 값도 싸서 그래서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3대 버거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 서부 8개 주에 42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는 뭐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인에게는 또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인앤아웃을 이끄는 건 창업주의 손녀인 린시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인앤아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랐고 2010년에 그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인앤아웃의 CEO가 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최연소 억만장자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은 4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넷이에요? 맞습니다. 와. 근데 최근에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본사를 미국 동남부인 테네시주로 옮기고 네. 자신도 이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뭐 계획을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테네시주 프랭클린에 사무실을 짓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더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린시 스나이더가 밝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네,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후도 그렇게 좋고요.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업을 또 옮기는 거 사는 문제와 다른 거라서 그렇죠. 또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뽑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 이야기인데 네. 일단 악화한 치안이 내 아이 엄마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인앤아웃이 지난 3월에 오클랜드 지점을 영구 폐쇄했거든요. 네. 77년 인앤아웃 역사상 매장 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의 강력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린시 스나이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장 유리를 뚫고 총알이 들어오기도 했고 매장 내에서 칼부림 사건도 있었다. 네. 그래서 직원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 폐쇄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강력 범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네. 펜타닐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네. 사실 뭐 캘리포니아의 펜타닐 중독 위기는 뭐 가히 공중보건 재난 수준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네. 두 번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인앤아웃은 팬데믹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와 대립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라고 하는 걸 내렸습니다. 어떤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조치인 건데 인앤아웃이 민간 기업이 소비자를 차별하도록 강요하는 정부 지시에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증명서 확인을 거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시 당국은 그것 때문에 해당 매장을 일시 폐쇄하는 조치 이렇게 맞섰는데 인터뷰에서 린시 스나이더가 여기에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다만 뭐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렵다라는 결정은 뭐 따로 있기는 한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푸드점 체인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6에서 $20로 인상을 합니다.
사실 16달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더 높아진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햄버거 가격을 인상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오랜 기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온 인앤아웃의 경영 철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 정부의 정책적인 강요,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 정책이 맞물리면서 네. 더 이상은 서부에서 사업 운영하는 게 쉽진 않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도 70년 넘게 이렇게 이어온 이 맞습니다. 근거지로 옮기는 그렇죠. 게 쉽진 않겠죠. 예, 또 다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직접 밝힌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이긴 합니다만 네. 다른 이유가 있다는 다른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네. 린시 스나이더는 한때 텍사스보다 동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지는 않겠다 오, 이런 심지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서부에만 420여 개의 매장이 있는 예, 것이고요. 예. 근데 본진이 서부에서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면 그러면 동부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네시에 본사를 옮긴다 이런 추정이 있고요. 네. 뭐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인세 기본율은 기본세율이 8.84%거든요. 아,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뭐 프랜차이즈세라고 하는 법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담금 같은 뭐 준조세 성격의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도 13.3%나 돼서 사실 창업자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예. 테네시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6.5% 정도로 낮죠. 뭐 미국 전체로 따지면 중간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 법인세 이외에 다른 세금 부담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보조금 이런 기업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주의이기도 해서 이것 때문에 테네시를 동부 사업의 확장 전진 기지로 삼고 본사를 옮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많긴 많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세금 때문이면 뭐 인앤아웃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많이 떠나겠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네. 2021년엔 테슬라를 시작으로 아, 해서 그렇죠. 옛 트위터인 X, 그다음에 스페이스 X, 그다음에 투자은행인 찰스 슈왑, 그다음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 올해 초에는 1879년부터 캘리포니아를 뭐 지켰다고도 할 수 있는 오일 메이저 쉐브론이 텍사스 휴스턴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무려 한 150여 년 만에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된 건데 네. 당시 쉐브론 CEO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투자를 억제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3년에 네. 정유사가 일정 마진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서 폭리를 취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네. 그다음에 정유업계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립을 해서 월간 마진율 같은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정유사 입장에서는 많이 싫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포춘 500대 대기업 중에서 8곳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789개의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고 이것 때문에 한 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떠나는 기업이 더 늘어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기업은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 기업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텍사스로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2023년 이전까지 캘리포니아를 떠났던 포춘 500대 기업 8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중에 7곳이 텍사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 지난 2024년 이후에 캘리포니아를 떠났던 눈에 띄는 기업 6개도 역시 5개가 텍사스로 옮겼고요. 그럴 만한 게 텍사스는 법인세가 없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물론 매출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총수입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이 총수입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매출에 부과하기 때문에 영업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불리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매출에서 원가, 급여 뭐 이런 것들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훨씬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텍사스로 이전을 한 것이고 다른 네. 대부분의 기업들도 마찬가지 계산을 했을 거로 뭐 판단이 됩니다. 법인세만 캘리포니아가 8.84%인데 텍사스는 0이니까. 그렇죠. 8이냐 0이냐 할 때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네. 자, 세금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닐 텐데 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그렇죠. 동네잖아요. 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잠정치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GDP가 한 4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미국 전체 GDP의 한 14% 정도가 되고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중국, 독일, 다음 세계 4위입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주 한 곳이 일본보다도 예. 경제 규모가 커요.
그래서 정말 큰 역사적으로 거죠. 네. 볼 때 미국 전체 성장률보다 항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만큼 미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 사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50개 주 중에서 인구도 가장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평가가 바뀝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를 미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힘든 주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거에 더해서 뭐 과도한 노동 환경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다들 본사를 옮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주 정부가 기업을 성장 파트너가 아니라 세금을 거두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규제라면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일단 뭐 노동시장 규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인앤아웃 사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최저임금이 미국에서도 그러니까요. 최상위 수준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16.5달러 정도이고 패스트푸드점은 $20인데 2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맞습니다. 텍사스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7.25달러. 차이가 많네요. 그렇죠. 테네시도 7.25달러이고요. 네. 인건비가 일단 2배 이상 차이가 그렇죠. 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캘리포니아는 인건비 이외에도 추가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연방법보다도 조금 더 엄격하고 복잡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네. 유급 휴식 시간이 있고 뭐 해고의 제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 외 수당의 적용법이 더 넓고 그다음에 계약직 고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노동 유연성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미국의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고용 관련한 집단 소송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렇죠. 부담이 클 수 있는 거죠. 네. 환경 규제도 또 기업들이 떠나는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뭐 고비용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규제인 건데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역설적이게도 1970년에 당시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건데 네네. 이 법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그다음에 물 사용, 그다음에 오염 방지 규제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매우 빡빡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법에 근거해서 받아야 하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쉽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거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렇죠. 집값이 뭐 대략 중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8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원 정도가 되는데 미국 평균이 42만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텍사스로 옮길 때 네. 주거비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예. 환경 규제가 강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비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규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과도 맞닿아 있죠. 미국에서 사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발전 단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체 전원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네. 천연가스보다도 싸고 그다음에 뭐 석탄이나 원자력보다도 싸니까요. 네. 근데 들쭉날쭉하는 뭐 전기 생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 그 옆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또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거기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발전소를 짓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짓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많이 싸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다음에 송정망 건설 같은 뭐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으려면 또 어쩔 수 없이 전기가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가정용도 그렇고 산업용 전기도 미국에서는 가장 비싼 곳이 캘리포니아거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산불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단전. 산불이 일어나면 단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가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장이나 사업체를 두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미국 전체 평균을 웃돌던 캘리포니아의 경제 성장률이 뭐 비슷하거나 혹은 하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요. 텍사스가 빠르게 새로운 부촌 혹은 예. 뭐 기업 도시로 뭐 성장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GDP 규모로는 캘리포니아에 이은 2위이고요. 그렇군요. 네, 국가로 치면 전 세계 8위 정도 됩니다. 텍사스도 굉장히 큰 곳이죠. 그렇죠. 포춘 500대 기업도 한 52개 정도로 57개인 캘리포니아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텍사스가 매우 친기업적인 주이긴 합니다만 네. 직접 살아본 사람들은 사막이 대부분이라서 사막 지역이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매우 황량해서 살기에는 안 좋다.
그래서 뭐 실제로 떠난 사람도 꽤 있다고는 하던데 그렇군요. 여하튼 부동의 1위였던 캘리포니아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몇 년 지나면 캘리포니아를 앞지르지 않을까 텍사스가. 그럴 수도 있을 이런 것 같아요.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이 변했군요. 네. 예.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